무력을 과시하며 대규모 열병식을 마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을 하지 않은 대신에 딸 김주혜와 다정한 모습을 수차례 보였기도 했습니다. 북한 후계 구도의 변화가 있는 건지 계속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할 얘기는 크게 보면 대규모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미사일의 등장,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백두혈동 4대인가요? 김주혜의 또 어떤 위상까지, 그리고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까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해 첫날까지 무력 도발을 계속 감행을 해왔던 북한이 최근 잠잠해 보이는, 크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이제 토대형 방사포 3발을 쐈고 1일 날 1발을 쐈죠. 근데 이제 그거는 도발이라기보다는 본인들 표현으로는 이제 성능을 검열하는 일종의 검수 사격이었거든요. 네. 예정돼 있던 거로 보여지고요. 크게 보면 이제 12월 26일 무인기 침투, 그 이후 도발이 없죠. 현재까지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1월에 한미가 훈련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우리 아미 타이거 여단, 그 다음에 미국의 스트라이커 여단, 이 두세 차례 이 휴전선 인근에서 이제 훈련을 했고요. MDL 인근에서. 그리고 이제 서해에 1일 날, 2월 1일 날 이제 B1B 랜서가 들어왔고, 여기에 이제 스텔스 한미 F-22, F-35, 네. 또 3일에도 그 한미 스텔스 전투기들이 민감한 서해에서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무력 시비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력 시비나 도발을 중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열병식 준비, 예추력을 했던 것 같고, 네. 드디어 이제 2일 날 왼무성에서 담화를 냈죠, 북한.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은 정면 대결로.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전진 배치시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습지만 이제 조만간 도발을 할 겁니다. 도발을 할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은 9.19 군사 합의를 수시로 위반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윤 대통령께서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지금 반응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9.19 군사 분야 합의로 재미를 본 게 사실 북한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분명히 무력 도발이나 대응은 있을 건데, 네. 지난해 말처럼 수시로 9.19 합의를 위반을 하느냐, 네. 아니면 그 선을 넘지 않느냐, 이제 그것 여부의 차이일 뿐이지 조만간 아마 무력 대응은 예정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일시적인 침묵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교수님은요? 저도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기간이 필요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병식이 수개월에 한 번씩 진행이 되는데, 이 열병식을 하려면 적어도 2개월 정도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또 해야 되거든요. 네. 평양에서는 그렇게 훈련을 하는 반면에 또 후방 지역에서는 또 후방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식량이나 물자들을.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일단은 피로감이 상당히 쌓였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잠잠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열병식 이전에 사실은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조직 개편 관련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다시 좀 전열을 다시 가다듬는 그런 법제도적인 측면의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네.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아마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원칙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비례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얘기했고, 한미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수위를 조절해가지고 대응하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난해 9월이었죠. 그때도 군사훈련을 아주 조직적으로 이행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충분히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열병식 행사 준비, 그러니까 두 분 얘기를 종합해 보면 식량 문제 등으로 내부 현안에 일단은 집중한 것 같다. 그래서 한미 장관 회담, 또 전략 자산 재개에도 담화로만 대응한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들어봤고, 화면에 계속 열병식 화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열병식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2,000명 이상의 군중, 역대 최고 규모로 관측되는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무더기로 선을 보였고, 그중에 하나가 길이만 20m 정도 되는 신형 미사일인데, 화면 준비됐으면 먼저 보시고 두 분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차량스러운 하성 포병들이 최강의 절대 병기들을 위시하여 영차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력 무력의 초강력의 실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선중앙TV 방송 화면에 나온 말을 그대로 전하면 초강력의 실체라고 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님은? 지금 이제 이번에 전술핵
그다음에 전략핵, 그러니까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핵무기, 네. 그다음에 미국 본토를 향한 핵무기를 모두 위력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무기 규모는 좀 많이 줄었어요. 지난번 열병식에 비해서. 그러나 화성 17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열병식, 지난해 4월 열병식에는 4기가 공개가 됐는데 네. 이번엔 11기가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신무기로 추정되는 게 이제 바로 캐니스터, 이 컨테이너 안에, 둥근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이 신형 ICBM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네. 내용으로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공개된 게 바퀴가 이제 9축 이고 18개죠. 그리고 이제 그 통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러시아 토폴이나 중국의 DF계열의 고체 연료 ICBM 텔이 저렇게 생겼거든요. 네. 북한도 이미 지난번에 2017년에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러시아제 토폴하고 똑같이 생겼었는데 목업, 가짜일 가능성이 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축이 하나 드러나서 9축에 실제 여러 가지 장비를 봤을 때 실제 발사가 가능한 그런 형태의 고체 연료 ICBM으로 보여지고요. 화성 17형은 이제 액체이기 때문에 그냥 세워서 쏘는데 네.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이게 콜드런칭 위로 띄워서 쏘기 때문에 캐니스터 컨테이너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지금 5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면 화성 17형은 저렇게 보여주지만 사실은 신속 발사가 어렵기 때문에 무기 체계로 소형성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캐니스터 안에 들어있는 저 아직 명칭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고체 ICBM은 바로 신속 발사가 가능하거든요. 네. 신속 발사라고 말하면 바꿔 말하면 기습 발사 네, 아니겠습니까? 기습 발사가 가능하죠. 네. 근데 화성 17형은 우리가 미리 알아요. 어디 있는지도 알고 네. 이동해서 직립하는 데까지도 충분히 여기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직 저 신형 무기는 발사해 본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 무기 체계는 지금 공개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죠. 신형 고체 연료 ICBM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시험 발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셨습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박사님께서 아까 목갑이라고 말씀하시는 깡통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모형이라는 네, 거죠? 모형, 예. 깡통 모형이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건데 네. 이게 있다라고 해서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험 비행을 하기 전 단계다 아직은. 그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실전 배치 이전에 좀 스텝이 더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네.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거는 지상에서 엔진 분출 실험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추진력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했다는 건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성이나 안정성이 확인이 됐다라고 북한이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출력이 한 140톤 포스 정도 되는데 이게 미국의 ICBM 미니트맨의 1단 추진 엔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도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한 출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열병식 다음 날 미국이 발사한 미니트맨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액체에서 고체로 연료가 옮겨가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도 ICBM을 개발할 때 처음에는 액체 엔진을 썼다가 계속 이제 고체로 옮겨가면서 둔펑 31A라든지 아니면 토플 M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가장 최초로 개발한 게 아까 물어보셨던 미니트맨 네. 1부터 시작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수순인데 어떤 점이 좀 시사점이 있느냐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발사 전에 이게 연료를 주입을 액체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불안정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에 있어서 부식성 같은 것도 염려가 되어서 일단은 그것을 오랫동안 보관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다루기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연료랑 산화제랑 그리고 액체 펌프, 엔진을 펌프를 하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액체 엔진에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부피도 커지게 되고 무게도 상당히 무겁다란 말이죠. 그 무겁다라는 것은 기동성이 약하다는 말이에요. 어디 이제 좀 험난한 산간 지역에는 빨리빨리 옮기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이제 주로 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측성이 그래서 높아진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최근에 이제
올라온 그런 영상들에 보면은 축이 9축으로 화성 17이랑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짧거든요. 그렇다면은 짧은 만큼 기동성도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화성 17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계속 한 곳에서만 계속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네. 순환 공항인데 거기가 왜 계속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신리라는 조립 공장이 바로 근처에 있어요. 그럼 조립을 해서 일직선 도로를 타고 쭉 가서 거기서 막바로 안정적이게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기동성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고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약점들을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어디서 쏠지를 좀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점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정말 기습 공격이 가능한 그런 무기이다. 또 한 가지 리설주가 목걸이를 차고 있던 게 화성 17형 예. 아니겠습니까? 2020년 10월에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관련 보도에서 화들짝 놀랐다는 게 화성 17형이 11기나 등장한 그 숫자에 주목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모양만 봤을 때는 네. 저게 다탄두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미니트맨에는 탄두가 3개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저 모양으로 보면은 미니트맨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탄두. 뭐 다탄두 많은 건 10개까지 들어가거든요. 네, 지금은 목걸이 화면이지만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저 무기체계를 저렇게 보여주지만 실제로 저게 바퀴가 11개거든요. 그러면 길이가 한 거의 25m 가까이 되고요. 네. 무게도 한 150톤 내외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한국에서도 저 차량이 갈 수 있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한강 다리는 다 무너지죠, 저기 가면. 그러니까 저건 지금 저기 있는 건 다 깡통이고요. 저기에 실제로 만일에 연료까지 채우고 간다고 그러면은 갈 도로가 없어요. 그리고 연료를 미리 채운 상태로 가면 우리 김 교수께서 말씀 잘하셨지만 이게 불안정해서 폭발 위험이 있어요. 네, 이거는 액체. 그렇죠, 연료잖아요. 액체죠, 화성 17은.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보여준 건 저게 실제로 뭐 화들짝 놀란 척 하는 거지 실제로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미국도. 이미 그 백악관 고위직도 네. 작년 얘기입니다만은 미 본토에 위협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이제 ICBM 착시가 있는데 ICBM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는 아니거든요. 미국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이번에 나왔던 전술핵 정도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성 17형이나 이번에 고체나 이런 것들은 성능도 검증이 아직 안 됐고 실제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봐야 되거든요. 네. 기술적인 한계도 많고.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단거리 KN-23, KN-24, 초대형 방사포 이것들은 사거리가 300, 400에서 800까지 가거든요. 여기 이제 자기들 표현으로는 핵탄두 탑재가 다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신뢰성이 상당히 검증이 됐어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저 화성 17 고체 ICBM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미 증원권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만 우리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이 대거 동원됐거든요. 그게 사실 더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이미 전술핵 운영 부대는 실전 배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향후 대응하는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네. 교수님께 미국의 대응 포함해서 질문 드릴게요. 300번 넘게 진행한 시험 발사하면서 의미 부여는 하지 않았지만 미국도 나름의 계산을 하고 비무장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거 아닙니까? 네. 미니트맨 3회 실험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거는 계속적으로 해왔었던 거예요. 안정성이나 그리고 준비 태세 그리고 지휘 체계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북한을 겨냥을 해서 그것을 계획을 했다라고 공교롭게 날짜가 그냥 열병식 다음 네, 날이었군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네. 보통 미국이 좀 시간을 조절을 할 때는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때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기는 해요. 네. 근데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요격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이 ICBM을 그러면은 북한이 쓴다라고 할 때 요격 시스템을 제대로 잘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오히려 얘기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국의 ICBM 요격 미사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상 기반이거든요. 이것은 요격 을 할 때는 3가지 코스로 나뉘는데 부스트 페이스라고 올라올 때 그리고 미드 코스라고 저 대기권 밖에서 쭉 이제 일자로 나아갈 때 그리고 떨어질 때가 이제 종말 단계인데
지상 발사 ICBM을 요격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중간 단계에서 주로 요격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화성 17을 11기를 보여줬다라는 게 사실은 숫자적으로는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화성 17에다가 뭐 최대한 4개 정도의 핵탄두를 탑재를 했다라고 네. 하면은 44기를 쏴서 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ICBM 요격 미사일이 44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단 2군데요. 캘리포니아 그리고 알래스카 2기지에서 각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인커밍 이게 밖에서 날라오는 그런 ICBM 같은 경우에는 요격 미사일이 하나만 가지고 하나를 타격하는 게 아니라 2개를 가지고 통상적으로는 하나를 타격합니다. 하나 네. 미스가 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44개가 날라온다고 할 때 44개가 하나씩을 다 맞추는 게 아니라 22개가 이제 맞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더 네. 주목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듣고 싶지만 또 후계고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주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질문 드리면 어떤 후계자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북한의 미래 세대의 상징일 뿐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던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주혜의 3번째 공식석상 등장? 이 지난해 11월 18일 날 처음 등장했죠. 그럼 2월 8일까지면은 석 달도 안 됐는데 공식 그 행사에는 그러니까는 4번째고요. 네. 사진이 나온 건 5번째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만 나왔을 때만 해도 왜냐하면 북한이 국방력 강화나 핵무기 개발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는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런 표현이 이제 그런 평가가 대세였거든요. 그런데 점점 지금 그 김주혜라는 그런 인물을 중심으로 내세우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예사롭지 않은 징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주석단에 같이 올라갔고요. 북한 최고위층에 올라가는. 네. 그다음에 이번 사진 중 그러니까 7일 날 열병 이 건군절 기념 연회에서 김주혜가 가운데 앉고 양옆에 리설주, 김정은이 있고 그 뒤에 북한 군부 핵심 4인방이 줄 서 있거든요. 병풍처럼 국방상, 서 있었던. 국방상, 네. 그다음에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이 사람들이 빅3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직도 군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 황병석 차수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존칭이 이제 변화해 왔는데 존경하는이라는 존칭이 등장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쓰는 존칭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 화면에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호칭이 좀 바뀐 부분. 네. 예. 계속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네. 이제 김일성, 김정일에게는 위대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대한. 네. 그리고 김정은은 경애하는을 써요. 김정은도 위대한 표현을 쓰고 싶어서 몇 번 썼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결국은. 왜 성공을 못했죠? 그러니까 아직 그 급에는 못 가는 거죠. 성과가 없으니까. 그런데 처음엔 사랑하는, 존경하는 하다 이번에는 존경하는이 연이어 나왔거든요. 네. 7일 기념연회, 8일 열병식. 근데 존경하는 사실은 경애하는과 거의 급이 같은 거거든요. 만일에 이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을 계속 쓴다 그러면 네. 이 김주혜에 대한 어떤 김정은 각의 우상화를 넘어서 김주혜 자체에 대한 우상화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아버지 얼굴을 만지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예. 한 번만 나와도 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편집을 할 때 분명히 당 중앙이나 아니면 김정은 직접 제가까지 받을 거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김정은과 동급이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 걸을 때 보면 리설주는 뒤에서 걸어오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예, 저기서 이제 볼을 만지죠. 근데 저 장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네. 김주혜와 김정은은 자, 그럼 손을 잡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가고. 말을 건 죄송하지만 중요한 대목이라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연출일 수도 있다. 연출이죠. 저건 만일에 자연스럽다면 한 번만 나와야죠. 근데 저게 한 두세 번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뭐 김여정이건 리설주건 존재감이 전혀 없고요. 네. 오로지 통일부도 김주혜를 중심으로 한 연출이라는 그런 유사한 평가를 내렸지만 중심이 오히려 김정은보다도 김주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아직 예단은 일이지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주혜란 이름을 가진 주민들한테 계명을 강요한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고 위원님은 우상화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그래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존경하는이라는 그런 표현은 사실 가족들에게 쓴 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할머니인 김정숙 여사를 표현할 때 존경하는 김정숙 여사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을 같이 썼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열병식에 등장을 했다라고 해서 후계자이냐 그거는 그 전에 사실 여러 스텝들이 있어야지 이게 후계 작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0년에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등장을 했을 때 이전부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네. 2009년에 후계자를 지목을 했었고 그리고 조직적인 변화도 있었어요. 군대 내에서 이제 추대 모임 같은 게 이전에 분명히 있었고 2008년부터 그리고 세대 교체들이 조금 이루어지면서 이 기반을 좀 닦아주는 그런 조직적인 부분 변화 그리고 네. 호칭도 뭐 당 중앙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굉장히 많이 변했었고요. 그리고 우상화의 또 하나의 특징이 찬양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위대한 뭐 누구누구 이렇게 자료들을 쭉 뿌린다든지 여러 예. 가지 스텝들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따라오느냐 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국정원은 후계자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고 통일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했습니다. 자, 시간은 약속된 시간 다 됐지만 2분만 더 쓰기로 하고 그래도 꼭 드려야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추가 무력 도발 일단 2월 그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전원회의 끝나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열병식 이후는 언제든지 무력 도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군이 확실히 대응을 해야 되고요. 네. 중요한 건 말씀드렸지만 9.19 군사합의 선을 넘느냐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하냐 그거지. 이제 한미의 훈련을 이제 한미가 3월에 연합훈련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응하는 북한의 무력 시위나 무력 도발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국내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북한이 사실은 무기 양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돈들은 또 사이버 활동을 통해서 계속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라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을 계속적으로 양산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이 4월에 있을 위성 발사 이것은 분명히 공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준비는 반드시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일정상으로는 2월 말 전원회의 또 3월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4월 10일에 15일에 김일성 생일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원님 말씀하신 선을 넘는 도발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